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마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분식점 운영이 꿈은 아니었어요. 그저 젊은 시절에 바짝 돈을 벌어서 어떤 가게를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죠. 물론 이 선택에 이유는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앞 문구점도 고민을 해봤지만 역시나 맛있는 걸 먹는 아이들의 표정이 더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보려고 했던 것은 제가 선천적인 불임이었기 때문이고요. 그걸 알게 된 것은 꽤 오래전이기에 당연히 제 인생에서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 모두가 불임인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죠. 처음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진짜 성격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것은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갔을 때였죠.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숙소는 총 3곳이었고 일주일 동안 여행지 근처로 이동하면서 머무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혜영아, 더 먹어. 조식은 공짜잖아. 그것만 먹으면 손해보는 거잖아. 어? 이것도 많이 먹은 거야. 아까도 많이 담으라고 해서 배가 부르고. 에이, 고작 그걸로 되겠어? 그리고 빵 쪼가리 먹지 말고 비싼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조식에 비싼 게 어딨어. 그냥 다 가벼운 것들 뿐인데. 그런가? 좀 부실하긴 하네. 아니, 제주도까지 왔으면 조식으로 회나 흑돼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고 인간들이 양심에 털이 났나? 그러지 말고 적당히 먹어, 적당히. 괜히 억지로 먹다가 체하면 그게 돈이 훨씬 많이 들걸? 아니, 억울해서라도 뽕을 뽑아야겠어. 난 손해보는 건 질색이거든. 남편은 연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워낙 알뜰한 사람이라서 그때도 그러려니 했고요. 하지만 알뜰하다는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죠. 결국 그날 체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그때부터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숙소를 이동하는 이튿날 아침,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저희를 잡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호텔에 비치해놨던 물건의 상당수를 짐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남편과 직원은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남편은 물건을 돌려줘야 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조식 때 받았던 식기와 그릇, 와인잔, 포크, 나이프, 심지어 수건과 베개까지 다 챙겨서 나왔다는 걸 말입니다. 오빠 정말 왜 그래? 어떻게 그런 걸 훔쳐? 훔치긴 내가 뭘 훔쳐. 어차피 방도 많고 베개도 넘쳐나고 거기다가 조식 때 줬던 식기들도 1개, 2개 없어져도 몰라. 훔친 게 아니라 난 손해를 본 걸 채워 넣으려고 한 거야. 조식도 형편없고 심지어 난 그걸 먹고 체했잖아. 병원비 청구 안 하고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야. 오히려 그 새끼들은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해. 신사적이라니. 그리고 오빠도 잘못된 걸 아니까 가방에 그렇게 숨겨놓은 거잖아. 혜영아, 다들 그렇게 해. 뭐? 누가 그렇게 해? 난 이제까지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 눈에 안 보인다고 다들 너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더 넘칠걸? 여자들도 목욕탕에 수건 훔치잖아. 그게 다들 왜 그러겠어? 집에 수건 한 장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 손해를 보기 싫은 마음인 거야. 내가 내 돈 내고 왔는데 왜 그걸 눈치 봐야 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수건은 그렇다고 해도 베개는 뭐야? 편하니까 들고 왔지. 그나마 이 호텔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나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 내가 베개를 2개 들고 나온 이유가 뭐겠어? 혜영이 너한테도 주려고 한 거잖아. 됐어. 남이 쓰던 게 뭐가 좋다고 그걸 가지고 와. 앞으로 이러지 마. 우리 신혼여행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자, 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다행히 남편은 그 뒤로는 물건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2번은 같은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서 짐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두 번째 숙소에서 세 번째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전 숙소에서 연락이 왔죠.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말입니다. 해서 다시 그곳으로 향했는데 방 안은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일단 침대와 바닥에는 온통 샴푸가 범벅이 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휴지를 다 풀어서 물까지 적신 상태였죠. 변기는 휴지로 가득 차서 막혀 있었고 저희가 배달시켰던 음식물도 다 쏟아져 나와 있더군요. 도대체 뭐야? 이거 오빠가 한 거지? 내가 나올 때는 이러지 않았고 오빠 뭐 놔두고 온 거 있다고 다시 들어갔었잖아. 맞지?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죠. 아이 그래 내가 했어. 아 진짜 까다롭게 구네. 무슨 이런 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야. 뭐래 호텔이라고.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오빠! 알았어 미안해. 근데 나도 이유가 있어. 불친절해서 그랬어. 내가 돈 내면 호텔에선 내가 왕 아니야? 그런데 정중하게 말도 안 하고 아주 사무적으로 사람을 대하더라고. 그러면서 결국 내 돈 받아서 지들 월급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좀 이렇게 했어. 이래야 수지타산이 맞지. 기분 나쁘면 정확히 그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해야지. 왜 호텔 방에 이런 짓을 해? 내가 지적하면 뭐가 바뀌어? 진상이라고 뒤에서 욕이나 하겠지. 저딴 식으로 해서 돈이나 받아가는 놈들 좋은 걸 내가 왜 해? 난 나름 정당하다고 생각해. 이럼 그 직원들이 이걸 치울 것 같아? 결국 청소하시는 분들만 힘든 거잖아. 걔들도 어쨌든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걸 신고하는 경우는 난 또 처음이네. 맘 같아선 똥칠하고 싶은 거 그나마 꾹꾹 참고 이 정도로 했던 건데 빌어먹을 제주도 내가 두 번 다시 원해봐라. 진짜 미쳤구나.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혜영아 미쳤다니.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이게 심하다고? 오빠가 이런 일 벌이는 건 정당하고 난 심해. 난 신혼여행 출발하는 내내 오빠 이러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힘들었어. 비행기에서도 이것저것 물건 가지고 나오려다가 걸렸지. 그땐 몰랐다고 해서 넘어갔지만 첫 번째 숙소에서 그 일 있고 이번에 호텔방을 어지럽히고 물건까지 망가뜨렸잖아. 계속 이럴 거면 나 더는 못해. 우리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난 먼저 올라갈 테니까 이건 오빠 혼자 알아서 해. 제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근데 나도 이러기 싫은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내가 이번에 비행기도 처음 탄 거. 여행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매번 아끼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살았는데 막상 와보니 나한텐 엄청 큰 금액인데도 다들 자연스럽게 쓰고 먹고 마시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더라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10,000원이 그 사람한텐 10원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쩐지 밉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랬어.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절대 안 그럴게. 진짜야.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더구나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기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용서를 했죠. 실제로도 남은 기간 동안엔 별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신혼여행이 끝나고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서로 사이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찾아왔고 정말 오랜 시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당시 시누이는 성형외과에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저희 집으로 할 정도였던 겁니다. 초반엔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내가 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있는 건 좀 그래. 가족인데 뭐 어때? 그리고 당신도 지금까지 별말 없다 왜 그래?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친해지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30일 중에 29일은 우리 집에서 점심 저녁까지 다 드시고 가시잖아. 이 정도면 모시고 사는 거랑 다를 게 없고 생활비도 2배나 더 나가고 있다고. 당신이 좀 이해해. 우리 엄만 고시원 운영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있어. 거기가 얼마나 추운 줄 알아?
상대적으로 우리 집이 고시원에서 더 가깝기도 하고 좀 쉬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 참겠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럼 아가씨는? 내 동생이 원래 좀 눈치가 없기도 하고 엄마 따라서 그러는 거야. 집에 가도 엄마가 없으니 우리 집에 오는 거고. 그 부분은 내가 주의를 줄게. 안 그래도 엄마가 고시원 근처로 해서 다시 집 알아본다고 하더라.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일단 알았어. 그때까진 참아볼게. 실제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고시원 근처에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저도 그때까지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좀 쉬겠구나 희망을 가졌고요. 그전에는 퇴근하고 들어가서 어머님이 점심 먹고 어질러 놓은 것까지 다 치우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일을 할 때가 더 편할 정도로 집에 오면 쉬질 못했던 겁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진짜로 이사를 가면서 모든 게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나진 않았죠. 여전히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먹고 가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주말엔 문을 닫는데 결혼하고 한 번을 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머님, 주말에 하루라도 좀 푹 쉬고 싶은데 제가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니까 좀 힘들어서요. 혹시 가능하면 주말에 하루 정도라도 안 오실 수 없나 해서요. 겨우 주말에 2, 3일 정도 오는 건데 2일? 지금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게 너한텐 일이니? 그럼 넌 주말에 내 아들 밥도 안 해줄 거란 말이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4인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한 끼 먹는 정도로. 대충?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떤 시애미가 내 아들 밥 대충 먹인다는 말을 듣고 싶겠니? 아무리 내가 너한테 편안하게 대하고 너 구박 한 번 안 한다지만 이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명색이 분식점이라고 해도 요리가 직업인데 대충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건 제가 말실수했어요. 실수라는 건 밥 먹다가 물잔 없는 게 실수지. 지금 너 말하는 거 들으면 어딜 그게 실수니?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너 범석이랑 나 진아까지 왕처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 건 모르니? 우린 너 애 못 낳는다는 거 알아도 결혼 허락했고 네 앞에서 손주 어쩌고 하는 소린 꺼낸 적도 없다. 그런데 너 조금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잘못된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건 아니고. 시끄럽다. 죄송한 줄 알았으면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도 마. 알았니? 너도 나 마음에 다차진 않겠지만 나도 너 별로다. 우리 범석이 호랑이 범에 불굴 석자 써서 내가 이름 직접 지었다. 시뻘건 호랑이가 태몽으로 나왔을 정도로 범상치가 않은 놈이야. 그런 놈이 너랑 살겠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준 거고. 부모는 일찍 죽어 없고 자궁은 고장나서 애도 못 가지고 겨우 분식점 하면서 남의 애새끼들 주머니나 터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주말에 쉰대? 어머님, 그래도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심하니? 내 말이 뭐가 틀려? 내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니까 주제를 모르고 기어올라서 내가 하는 소리다. 평소에 내가 너 애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해서 뭘 했어? 그저 다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너 하는 꼴을 봐라. 너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알았어? 결국 저는 아무 성과도 없이 혼만 잔뜩 났죠.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없고 이전에는 아이를 못 낳는 걸로 구박을 안 당하는 건 사실이었기에 저도 포기를 했어요.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고 결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주말 내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죠.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일은 남편의 문제가 터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서부터였죠. 잘 다니던 직장을 잘린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횡령 때문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횡령 사건을 보통 떠올리실 텐데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뭐? 지금 당신 뭘 훔쳤다고? 나도 억울해.
어떻게 회사 비품 좀 가지고 간 것 때문에 사람을 자르냐고. 비품을 가져갔다고? 왜? 도대체 뭘 가지고 갔는데? 커피랑 과자, 그리고 종이, 그리고 뭐? 법인카드 받으면 그때 먹을 것도 좀 사고, 겸사겸사 이것저것 사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래?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그래? 그거 얼마나 된다고 치사하게 그래. 내가 뭐 티나게 샀겠어? 일 부려먹을 때는 노예 부리듯 하면서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라며? 주인의식을 가지라며? 그럼 주인이 물건 좀 가져다 썼다고 이렇게 자르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모순이라고 모순. 남편은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상황은 꽤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커피 몇 개 수준이 아니라 그간 남편이 가져간 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커피만 80만 원치였고 그게 가장 작은 액수였죠. 일단 밝혀진 것만 총 500만 원 정도의 회사 비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도 물건이 사라지니 감시 카메라를 달았고 그걸로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한 게 그 정도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중고장터에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시어머니의 고시원에 비치하여 원생들에게는 서비스인 척 해왔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회사에서는 횡령으로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고 남편이 자진 퇴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렇게 남편이 백수가 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발길이 끊어지게 된 거였고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편하긴 했습니다. 덕분에 주말에 온전히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헌데 바로 그 무렵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게는 지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종식될 것 같아서 버텼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상당히 오래갔죠. 때문에 꽤 많은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특히나 음식점의 피해가 막대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가게를 닫으려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며 뜬금없이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결혼이라니? 나한텐 그런 말 없었잖아. 그야 가족끼리 일단 인사만 한 거니까. 뭐? 그럼 상견례를 했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이 남자 쪽은 외동이라서 부모님 두 분이랑 셋이서 본 거라 우리도 머릿수를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말하려고 했어. 기가 차서. 혹시 돈 들까봐 그런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런 상견례 음식점이 얼마나 비싼지. 가뜩이나 우리 엄마도 코로나 때문에 고시원 원생수가 확 줄었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인터넷 강의인지 뭔지 듣는다고 학원도 안 나간다는데 그럼 어째? 나도 백수에 엄마도 이전보다 장사가 안 되고 거기에다 진아도 결혼 앞두고 있다고 얼마 전에 퇴사했단 말이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언제는 가족이라더니 이제까지 그런 말 한마디 없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일 좀 쉬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가씨 결혼해야 하니까 일 쉬지 말라고 하면서? 더구나 상견례도 안 나간 나한테? 참 편하다.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당신 가족이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일하면서 좀 돕고 그럼 우리한테 훗날 다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 무슨 도움? 내가 결혼해? 그리고 아가씨도 성인이야. 30 중반이면 혼자서 알아서 해야지. 혼자서 알아서 하지. 걘 나보다 더 알뜰하게 잘 살았어. 문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왜 부족한데? 실은 상대가 의사야. 그것도 수익 짭짤하다는 피부과 의사. 우리 형편 다 알고 하는 거라지만 적당히 맞춰주려다 보니 허리가 휘지. 엄마가 일단 대출을 좀 받아서 하긴 했지만 우리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럴수록 십시일반해서 다들 힘을 모아야 할 때고. 시집잘간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상대가 의사라는 거랑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투자한 만큼 보답은 돌아오게 돼 있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그놈의 보답이 뭔지 그때까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남편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버틸 만큼 더 버텨보려고 했지만 재료비도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죠. 헌데 그 선택은 정말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아예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전세로 해서 아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거였죠. 그리고는 짐을 모두 챙겨 저희 집으로 온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어째서 본전에 집착하는지 말이죠. 그건 애초에 집안 내력이었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훔친 수건, 식기, 각종 커피숍 로고가 박힌 컵들을 늘어놓으며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렇게 알뜰하다. 이것들 보면 진짜 자랑스럽기까지 하다니까. 아가,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어차피 두면 다 버리고 헐어버릴 거 요긴하게 내가 써주는 거니 그쪽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 너도 앞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된다. 알았니? 저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는데 시누이가 웃으면서 가방에서 컵 하나를 꺼내서 줬죠. 이것도 추가해줘. 친구네 갔다가 예뻐서 슬쩍 해왔어. 어머, 이거 고급스러운데? 비싼 거 아니니? 아마도 그럴걸? 걔네 집 엄청 잘 살거든. 아빠가 투자회사인지 뭔지 임원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나 정도 없어져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슬쩍 했지. 잘했지? 잘했다. 아우, 역시 우리 딸이야. 이런 거 하나하나 모아서 너 시집가도 들고 가도 되잖니. 아이, 그럼 세트로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아깝다. 다음에 또 가서 하나 더 집어오면 되지. 남편도 그걸 보면서 웃고 내용만 빼면 화목 그 자체였고 오로지 저 혼자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데도 부자니까 괜찮다면서 넘어가는 모습이 제 입장에선 너무 소름이 끼쳤죠. 남편과 시댁 식구 모두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걸 훔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니 더 끔찍한 사실도 깨닫게 됐죠. 이 손해를 따지는 그들의 눈에 저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어렴풋이 알긴 했어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저희 집을 찾는 횟수가 더 많았고 그게 다 저희 집 전기를 쓰기 위해서였다는 걸 말입니다. 식사를 굳이 저희 집에서 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죠. 그래도 초반엔 알뜰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 문을 닫았으니 저와 아들을 결혼시킨 것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한시도 저를 쉬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아가, 이거 지금 빨아둬라.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네, 그럼 저 주세요. 흰빨래 빨대 같이 돌리면 되니까요. 돌려? 뭘 돌려? 뭐 세탁기로 하겠다는 거니? 저는 순간 당황했죠. 그럼요? 아니, 당연히 손빨래를 해야지. 아니, 세상에 전기가 공짜도 아니고 멀쩡한 팔다리 두고 왜 굳이 전기 쓰고 물 쓰는 세탁기를 돌리니?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어머님, 양도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손빨래를 해요? 못할 건 없지. 저 정도도 못하는 게 말이 되니? 난 어릴 때부터 혼자 손빨래 다 했어. 이제 전처럼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세상이 바뀌어서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청소기로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될 거 아니니? 참말 말고 이거 당장 빨래해. 그리고 청소기도 쓰지 말고. 저는 그때부터 그 집에 살아 움직이는 청소기, 세탁기가 됐죠. 심지어 뜨거운 물도 아깝다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게 했고 물도 많이 쓰면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걸 남편은 말리지도 않았죠. 헌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계속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당신 이제까지 적금한 거 이런 거 다 알아. 그거라도 좀 보태. 지금 장난해? 이제까지 생활비 필요하다. 아가씨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다면서 나한테 계속 돈을 가져갔잖아. 근데 적금까지 깨라는 거야? 내가 왜? 나중에 어련히 알아서 갚을까. 내 동생이 다 갚을 거라고. 일단 시집만 가고 나면 만사 형통 잘 풀릴 거고.
이런 집에서 의사 며느리 되기 쉬워? 다들 의사는 의사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부잣집 사위가 되려고 하지. 고시원 집 막내한테 오겠어? 얼굴은 뜯어 고쳐서 봐줄만 하긴 해도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대단해. 완전 성형해서 본전 뽑은 거지. 그놈의 본전 소리는 안 할 수 없어? 아가씨 결혼인데 왜 그걸 당신이 나서서 해? 아유 진짜 답답하네.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리고 이제 당신도 적응 좀 하고 그냥 받아들여. 우리 가족들은 투자한 만큼, 아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슬쩍 투자를 좀 해서 숟가락 올리면 되는 거고. 과연 아가씨도 그렇게 생각할까? 말이 되는 소리래. 오히려 집에서 이런 부담스럽지.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운이 좋아서 시집을 잘 갔다고 하더라도 친정 식구들이 자신만 보고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죠. 더구나 시집가서 눈치도 보일 테니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커질 테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시누이라고 남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집을 가면 본전을 뽑을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는데 내용은 이랬죠. 진아, 너 절대로 엄마 배신하면 안 된다. 나랑 범석이는 너 위해서 다 했어. 알지? 당연히 알지. 걱정 마. 내가 그 사람 통장만 차고 있으면 그때는 엄마 세상이 펼쳐질 테니까. 우리도 그 부잣집 사모님들 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고시원 건물 올린 건 어떻게 됐어? 거기로 사람들 받고 있는 거야? 이미 받았지. 역시 새로 올려서 인테리어까지 싹 하니까 오긴 오더라고. 그러게 내가 진작에 하라니까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어. 투자하면 다 돌려받는 건데. 그거 불법 건축이야. 걸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엄마도 안 했지. 그리고 돈이 좀 들어갔니? 너 시집 가는 거 하나 때문에 집은 담보로 잡아서 대출 받았잖아. 또 월세도 전세로 전원해서 그 돈까지 끌어다가 고시원 증축한 거고. 그나저나 아직 방이 몇 개 비어있어서 걱정이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 걸 언제 다 채우겠어. 두꺼비 집을 내려. 정전이라고 하면 지들이 뭘 알겠어? 이미 전기는 최소로 쓰고 물 제일 많이 쓰는 시간엔 보일러도 꺼버렸어. 지들이 알아서 밖에서 씻고 가든가 하겠지. 공사하다가 작업자들이 뭘 잘못 건드려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대면 학생들이 뭘 알겠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서 사는 거지. 역시 우리 엄마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시누이의 칭찬에 시어머니는 좋아서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웃더군요. 우리 딸이 시집 잘 가서 나도 팔자 제대로 피겠네. 역시 내 딸이야. 어쩜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찰떡처럼 결혼을 했을까? 우리 범석이도 여자 잘 만났으면 이름처럼 호랑이 기운 펄펄 내면서 뛰어다녔을 텐데. 생각하니 머리에 열이 확 오르네. 그나저나 넌 결혼하고 바로 애 가질 준비나 해.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서 며칠이라도 낳아야지. 에? 엄마는 애 싫어하잖아. 언젠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애 새끼들 많이 낳으면 돈 든다고 그래서 새언니랑 결혼할 때도 좋아한 거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혼이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주 방문하는 시댁 식구들, 주말도 없던 신혼 초부터 손빨래를 하게 된 몇 년 동안 그래도 이런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사람들이라서 참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반항 한번 하지 않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긴 거였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아니라 손익을 철저하게 따지고 내린 결론이라는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제 눈치도 안 보고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했죠. 쟤들은 쟤들이고 넌 다르지. 또 추후에 일이 어그러졌을 때도 대비해야 하고. 일이 어그러지다니? 이혼 말이다. 내 사람 일 모르는 거야? 특히나 남자들은 검은 머리나 흰 머리나 믿을 족속들이 아니야. 지금은 너 좋다고 결혼한다지만 나중에 다른 여자가 좋으면, 어리고 예쁜 여자가 좋다고 난리치면 어쩔 거야. 명색이 의사 집안이니 애 한 명 낳을 때마다 시댁에서 돈도 쥐어줄 거고, 이혼하면 걔들이 양육비가 돼서 돌아올 텐데 손해를 볼 수 없잖니. 너 나이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낳아.
그게 다 살아있는 돈이니까. 아이, 그래도 나도 애는 별론데. 모성애도 없고 시끄럽고 짜증난단 말이야. 그리고 애 낳으면 몸 망가지고 몸매도 안 예뻐질 거야. 머리도 빠지면 어쩌려고. 그게 무서워서 애를 안 낳아? 너 바보야? 그리고 이거사, 생각을 좀 해봐라. 그 애들 중에 하나는 아빠 머리 안 담겠어? 걔가 크면 의사가 될 거고, 그럼 너 노후에도 떵떵거리면서 자식 덕 보고 편안하게 살 거라는 거야. 진짜 그렇겠다. 그럼 제대로 나와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의사 만들면 되겠네.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사람이 그렇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말을 했고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혹시나 남편도 그런 이유로 저와 결혼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된 거죠. 여보, 난 절대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저런 말들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마이너스 통장이라니? 우리 엄마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 지금도 아니고 그 시절에 여자 혼자서 애 둘 키우는 게 쉬웠겠어? 애초에 엄마가 아이를 싫었으면 왜 둘이나 낳았겠어. 하지만 애를 돈 취급했어. 키워서 노후 준비하라는 말까지 했고. 그냥 하는 소리야. 이 말은 내포되어 있는 것도 따져야 정확히 아는 거야. 당신이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엄마는 그냥 지나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어떤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물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 근데 솔직히 그건 당신 자격지심 아니야? 지금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워서 팔아먹든 의사를 만들든 우리 애 이야기도 아니잖아. 혜영아, 우리 작은 문제로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리한테 애가 있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로 상처를 받아? 엄마 생각이 좀 그렇긴 해도 따지고 보면 현실적인 거지. 능력 되면 낳고 능력 없으면 안 낳아도 된다는 말이잖아. 덕분에 당신이랑 난 결혼해서 오히려 좋았어. 저는 남편의 설득에 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니 두 사람의 말에 과하게 반응한 것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이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계속 이렇게 같이 살면 당신만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우리 얼른 이 상황 끝내고 이전으로 돌아가자. 어? 뭘 어떻게 끝내? 돈 그냥 주자고. 진아 결혼 빨리 시키면 엄마도 제자리로 돌아갈 거고 결혼식 끝내면 이 일도 끝나.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안 그럼 엄마는 본전 뽑겠다고 당신 계속 괴롭힐 거고. 그러니까 그냥 주자. 고민 끝에 저는 적금을 깨서 아가씨의 결혼 비용에 돈을 보탰습니다. 덕분에 바로 결혼 날짜도 잡았고 시기 코앞으로 다가왔죠. 또 시어머니도 제가 돈을 내어주니 이전처럼 저를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무렵에 결혼식 참석자 수 제한이 걸리면서 결혼식이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적은 인원만 참석해서 올리는 것은 가능했고 상대 집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당연히 시댁 식구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들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그놈의 본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서는 무조건 결혼을 뒤로 미루겠다고 했죠. 내가 그간 뿌린 돈이 얼만데 인터넷인지 뭔지로 딸랑 청첩장 하나 보내면 잘도 돈을 보내주겠다. 10만 원 줄 거 3만 원만 보낼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양심도 없는 것들. 그런데도 결혼식을 진행해? 하! 지들은 돈 많은 애들 몇 명만 초대해도 본전이 뽑히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지. 이래서 돈 많은 인간들이란 생각이 없어. 의사면 계산기도 잘 두드려야 하는데. 그건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주변 친구들한테 돌린 거 내 결혼식에서 제대로 못 돌려받았어. 그것들 다시 초대해서 무조건 본전 뽑을 생각이야. 진아, 너 제대로 그 의사한테 말했어? 오빠는 그냥 하면 어떠냐고 하던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 전에도 여름에 바이러스 다 죽는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겨울까지 넘기고 식당에도 사람들 단체로 못 가게 하더니 이번엔 결혼식까지 제한을 걸었으니까. 코로나고 바이러스고 그게 문제야? 결혼식에서 결혼식 대관 비용 본전을 뽑아야지. 겨우 그 몇십 명만 초대가 가능하면 절대 못하지. 너도 아깝지 않아? 식장 최고급으로 잡은 거잖아. 뷔페도 그게 돈이 다 얼만데.
그건 맞지. 내가 그럼 최대한 미루자고 이야기는 해볼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미뤄지면서 세 사람의 심기는 나날이 불편해졌습니다. 신우이는 혹시나 결혼이 취소될까봐 불안에 떨었고 나머지는 본전은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했죠. 그런데 우습게도 그 불똥이 다 제게 튀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가 1월 말, 어쨌든 엄청 추웠던 날이었죠.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밥도 제대로 못 넘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마침 남편도 고시원에 청소 일을 하겠다고 나갔고 신우이도 예비신랑과 영화를 본다며 나갔을 때 저는 보일러를 틀고 누웠죠. 얼마간 자다가 추워서 깨었더니 보일러가 꺼져 있어서 다시 틀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추워서 또 깨어난 거였죠. 이게 고장이 났나 하며 다시 틀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딱 소리 날 정도로 때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님이 끄신 거예요? 그래, 내가 껐다.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보일러는 크고 낄 때 가장 가스를 많이 쓴다는 거 몰라서 이래? 꺼져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옷을 따숩게 입고 잠이나 쳐 잘 것이지. 이걸 뭐 한다고 다시 켜? 가뜩이나 병원 다닌다고 돈만 잡아먹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시면서. 평소에도 잘 안 틀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추운 날은 트는 게 맞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니? 같은 밥 먹고 같이 사는데 혼자만 골골거리는 게 누군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 몸 약한 거 그거 다들 고생을 덜해서 그래. 추울 땐 좀 춥게 살고 더울 땐 좀 덥게 살아야 건강하지. 여름엔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에서 더위시키고 춥다고 보일러 펑펑 틀면서 사니까 골골거리는 거야. 알아? 돈 번 것도 없는 게 아까운 줄 몰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죠. 제가 못한 건 뭐가 있는데요? 저 가게 문 닫았지만 할 만큼 다 했어요. 생활비도 계속 드렸고 아가씨 결혼자금도 보탰고요. 남편은 직장 잘리고 아가씨도 결혼한다면서 일 그만두고 용돈까지 저한테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우세요? 그럼 왜 안 아깝겠니? 난 너 먹고 입고 씻는 것도 아까워. 뭐 하는 것도 없이 노는 것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막말로 내 딸은 의사랑 결혼할 거고 내 아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넌 뭐가 있어? 넌 잘 되어도 분식집 사장 아니니? 그이가 어떻게 살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데요? 몰라 묻니? 내가 의사 사위 뒀는데 너 같은 거 하나 못 갈아치울 것 같아? 자궁에 하자 있는 거 받아줬더니 돈만 잡아먹는 꼴을 내가 두고 볼 것 같냐고? 데리고 있으면서 본전이나 뽑으려고 했더니 골골거리면서 일도 못하는 걸 내가 왜 가만둬야 해? 결혼식 때 의사들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적당히 혼처 있으면 의사 며느리 찾아보려고 한다. 왜? 못할 것 같니? 우리 범석이 호랑이 기운을 가진 범상치 않은 놈이라고 몇 번을 말하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범석씨가 의사를 만날 수 있다고요? 뭐가 볼 게 있어서요? 그 사람 횡령으로 직장 잘리는 바람에 처벌은 안 받았어도 같은 업계에 소문 다 나서 이제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해요. 증명이라고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재취업 못한 거 보면 알죠? 뭐? 너 지금 내 아들 범석이 무시하는 거니? 그런 어머님은 저 무시 안 하셨어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어머님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동네 커피 장사 밥 장사하는 곳에서 물건을 왜 훔쳐요? 그 사람들이 어머님보다 돈 많다고 생각하면서 가져오는 그것들 그 사람들한테는 엄연한 재산이에요. 정확히는 도둑질이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까 몰래 가지고 오시는 거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걔들은 그런 거 없어져도 몰라. 그 정도 가져오는 게 뭐? 난 돈 냈고 그 대가를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쓰던 거라서 팔아도 팔리지도 않을 것들이고 그야 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감시 카메라 없는 집도 없고 돌려보면 범인 하나 색출 못할까요? 알면서도 그냥 불쌍해서 내버려 두거나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발작하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랑 범석씨랑 반반해서 들어온 집이에요. 그러니 나가셔도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그런데 그때 범석 씨가 마침 고시원 청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울며 불며 저를 쫓아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로 저를 쫓아내버리더군요. 제가 아프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겉옷 하나 주지 않고 그대로 현관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심지어 해까지 떨어져 비바람까지 불고 있는 그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였는데 말이죠. 휴대폰도 지갑도 없이 제가 찾은 곳은 문을 닫아뒀던 분식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난로를 켜놓고 오들오들 떨면서 밤새 이혼을 결심했고 바로 다음 날 집으로 찾아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죠. 내 돈 내놔. 내가 이제까지 아가씨 어머님 그리고 당신한테 썼던 돈 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이혼해줘. 더는 여기서 감정 낭비도 하기 싫고 이런 미친 집구석에 살기도 싫어.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미친 집구석이라니. 너 정말 미쳤어? 안 미치려고 나가겠다는 거야. 여기 하루라도 더 있으면 그 더러운 습관 나한테도 옮을까봐 무서워서. 남의 물건 훔치고 그걸 자랑하고 칭찬하는 걸 보면서 역겹고 토할 것 같았어. 혜영이 넌 뭐 그렇게 당당해?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위선 떨지 마. 차라리 위선이라도 떨지 그랬니? 그렇게 살면 안 쪽팔려? 제 말에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이혼한다는 건 그래 그러려니 하마. 나도 너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랑 헤어진다는 거 아무 타격도 없다. 아니 오히려 잘 됐지. 쓸모도 없는 애를 손해보면서 우리가 거두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돈은 못 줘. 우리가 왜 줘? 우리가 네 돈을 흥청망청 사치하는 거였었니? 너도 먹고 입고 살았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몫이고 공용 비용인데 그걸 왜 달래? 여기 전세금? 그거랑 가전제품 딱 절반 가지고 가라. 어머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말이지 뭐니? 너야말로 무슨 공증이라도 받았어? 그냥 우리한테 준 거야. 우리 딸 결혼하라는 거 보태라고 기꺼이 준 거라고. 그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고. 정말 뻔뻔하시네요. 저도 혹시나 그렇게 나오실까봐 다 생각해놨거든요. 분식점에서 일을 갈면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말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초반부터 협박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내민 것은 시누이 옷을 손빨래하면서 발견했던 의사 명함 한 장과 길게 뽑은 제 카드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시원의 사진 여러 장을 같이 보여줬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뭔지 해석을 못했습니다. 고시원 불법 증축은 신고할 거고 예물할 때 썼던 비용 청구 이 의사한테 받을 생각인데 어떠세요? 지금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찾아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리고 불법 증축한 건 이거 도로 다 부셔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요? 당신 미쳤어? 지금 협박해? 협박해. 왜? 난 이럴 줄 몰랐니? 도둑질은 그렇게 하면서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이 협박은 불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돈 다 돌려놔. 내가 평생을 일해서 번 돈이야. 여보, 쫓아낼 땐 시어머니한테 언성 높인 미친년이고 협박하니까 이제야 여보야? 호랑이 기운 좋아하네. 도둑 고양이보다 못한 게 무슨 호랑이야. 아니, 고양이도 아까워. 고양이는 쥐라도 잡고 예쁘기라도 하지. 당신은 도둑이라는 말 빼고는 어디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잖아. 제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어쩐 일인지 여유가 있었죠. 알았다, 줄게. 근데 지금은 못 준다. 뭐요? 지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 근데 그게 왜? 내가 내 아들처럼 덜덜 떨 줄 알았니? 협박해서 뭐? 결혼 망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 다 들고 가서 신고해. 너 협박하려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해. 너 지금 하려는 거 다 하면 돈 한 푼도 못 받아. 겨우 건지더라도 이 집 전세금 정도가 전부겠지. 그래도 괜찮으면 하든가. 이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러다 진짜 그럼 어쩌려고. 걱정 마라. 쟤한테도 전 재산이 걸린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돈 받으려면 참아야지.
평생 모은 게 날아가는데 하겠니? 쟤도 머리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계산긴 두드릴 줄 알겠지. 이 결혼이 무효면 너도 돈 한 푼 못 건져. 우리랑 다 같이 죽는 거고. 그럴래? 현실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은 맞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번 돈이 걸린 일이었고 제 감정이 앞서면 그 돈을 영영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흔들렸고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제 돈을 지키고 싶어졌어요. 헌데 제 표정에 그런 생각이 다 드러났는지 남편이 빈정거렸습니다. 역시 돈엔 장사 없지. 그렇게 고고한 척하더니 결국 우리랑 다를 것도 없네. 당신도 우리랑 한 배 탄 거나 마찬가지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말을 듣자 현실에 타협하려고 한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해서 저는 그때 제 모든 걸 걸고 복수를 결심한 겁니다. 일단 저는 지자체에 불법 건축을 신고했어요. 익명도 가능했지만 당당하게 실명으로 사진을 첨부해서 절차를 밟았죠. 그 뒤에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환자인 척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고요. 몸이 가려우시다고요? 어딘지 확인을 하고 처방을... 저는 그때 길게 뺀 영수증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잠깐 놀라더니 뭔지 보더군요. 해서 저는 간단하게 본론을 빠르게 말했죠. 상견례 땐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저를 빼놓고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믿으실까봐 등본도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보세요. 예비 신부가 될 진아 씨의 새언니가 저거든요. 진아 씨 오빠인 범석 씨 와이프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건 뭐죠? 카드 대금? 제가 아가씨 앞으로 해준 것들이에요. 의사 사위 얻는 게 많이 힘들다고 저한테 돈을 잔뜩 가지고 가놓고 이젠 제 남편도 의사랑 결혼시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결혼식 때 의사들 많이 참석하면 그중에 새로 며느리를 들이신다고 하시더군요. 의사는 몹시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혼을 당하시게 됐다는 건가요? 뭐 비슷하긴 해요. 의사 사위 드렸으니 의사 며느리도 드리겠다. 나 같은 며느린 두고 있으면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설마 진아 씨도 이걸 알고 있나요? 그럼요, 잘 알죠. 그쪽한테 돈 뜯어내서 주겠다고 하던걸요. 이 결혼으로 본전 제대로 뽑을 거라고. 그래서 저더러 돈 받아내고 싶으면 죽은 듯이 있다가 나중에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 지키려면 같은 배를 탔다 생각하라기에 더럽고 치사해서 내렸습니다. 겸사겸사 그쪽 구제도 해주고요. 아니지. 제 주제 구제라고 하기엔 거창하니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저희 집에 찾아가셔서 화장실이랑 그릇 정리함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떠나고 남자는 실제로 그 집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게 모두 사실이라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여기저기서 훔쳐온 수건에 물건까지 확인하고 나니 아니다 싶었는지 파혼을 결심했고 제게도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감사의 표시라면서 제 상황이 정리되면 자신이 받았던 외제차를 제 명의로 변경을 약속했죠. 어차피 제게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만 혹시나 빼앗기게 될 걸 우려해서 뒤로 미룬 거였던 겁니다. 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바로 이혼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불법 증축으로 신고된 건물에 조사원이 파견됐고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끝까지 버텼지만 제가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에 강제 철거까지 된 거였죠. 이 일로 소음이 발생해서 원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물론 좀 버틸 만한 수도 있었겠지만 그간에 돈 아낀다고 원생들을 힘들게 했으니 이때다 싶어 모두가 환불을 받고 나간 거였죠. 해서 야심차게 증축한 건물로 본전도 찾지 못하고 고스란히 빚더미로 돌아오게 된 거고요. 남편은 그때 정신이 들었는지 제게 빌었습니다. 여보, 전세금만이라도 좀 남겨주면 안 될까? 당신이 신고해서 고시원 그렇게 되고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도 돌려달라고 난리라. 지금 당장 엄마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갈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돈을 빼가면 어쩌라고. 나도 이 짓 하면서 내 인생 다 걸었거든?
그럼 당신도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날 비웃었어야지. 난 당신 가족이 타있던 배에서 진즉에 내렸어.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잘못했어. 아님, 우리 다시 합쳐. 내가 진짜 잘할게. 미쳤니? 너희 엄마 말처럼 나한테 득될 게 없는데 너랑 내가 왜 살아? 손해잖아. 하는 일도 없이 돈 한 푼 못 벌어오면서 먹고 사는 것도 아깝지만 들이쉬는 공기도 아깝지. 당신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손해? 치사하게 정말 이럴 거야? 좋아. 가전제품도 딱 절반만 가지고 가. 정확히 계산해서 나눠. 나도 자존심 있어. 그래, 딱 반. 알았어. 저는 짐을 정리하러 갔을 때 그 집에 있던 가전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만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 인간이랑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 두드리기 싫어서 전선을 최대한 짧게 잘라버리거나 배터리만 쏙 뽑아가 버렸죠. 그것도 결국 재산이고 팔면 다 돈이 되니까 솔직히 약간 후회는 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그걸 보며 소리 지르고 우는 걸 보니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나 아끼던 전기도 안 쓰게 됐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 모든 걸 건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현재는 시간도 제법 흘렀고 장사도 제법 안정적으로 잘 되어서 잘 지내고 있죠. 물론 돈을 돌려받으려고 이미 오래전 신고는 따로 해놨지만 크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잠깐 후련하고 잠깐 통쾌할 거 그냥 눈 감고 돈을 돌려받을 걸 후회도 하지 않고요. 비록 짧은 복수긴 해도 돈에 좌우되지 않고 제 의지로 스스로의 신념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예쁜 애들에게 신선한 재료로 최대한 건강한 음식을 만들러 가봐야겠습니다. 끝으로 귀 기울여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